후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이중언어 장애 혹은 다문화 언어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 지원이 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준비했고요. 특별히 오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 재직 중에 계신 김현승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김현승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석사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일을 계속했고, 김현 교수님께서는 한 1, 2년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한 4년 일했습니다. 아, 4년이나 일하셨나요? 몰랐네요. 네. 4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10년 넘게 계셨죠? 네네.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도 마치고 학위 논문은 사실 마른동장애 뭐 이쪽이 가까운데요. 그런데 제가 다문화 의사소통을 이제 가르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미국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유색인종이고 그래서 저에게 이 과목을 맡기셔서 세인트 메리스 컬리지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생이랑 대학원생이랑 이렇게 언어 치료를 전공하신 현지인들에게 강의를 해주신 굉장히 우수한 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바이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두바이라는 곳이 워낙 영어랑 아랍어 공용어를 쓰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아랍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정말 다문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 또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사용해서 되게 독특하게 언어 치료도 했었고 돌아와서도 지금 교포분들이나 계속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Open. Umbrella. Open the box. Open the box. 민. 잘 있었어. 빨래 누는 거 이제 바다에 바다에 빨리 들어. 저희가 이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찍다가 이제 여의치 않아서 다시 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이중언어 장애 혹은 다문화 장애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동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 그들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문화 의사소통 장애라고 장애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인데 그 가운데 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다운 신드롬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발달적인 언어 장애를 다른 말로는 이제 단순 언어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SLI라고 하는 그런 장애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영어 표현으로는 bilingua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이제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데 다만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이다. 이렇게라고 표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또 언어 지원이 있는 아동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중언어 아동이 혹시라도 언어장애를 가지는 경우에 단일 언어 아동이 가지는 언어장애 특성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이 아동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좀 다르게 보인다면 그게 이중언어 구사에서 오는 그런 특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차 언어 영향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이제 구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언어가 다른 언어에 영향을 미쳐서 문법이 좀 섞이는 그런 경향들도 좀 관찰이 될 수 있고 또 부호 혼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코드 믹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의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고유한 어떤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 거 있다기보다는 이중 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이제 지연이 있는 경우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중언어 화자가 보이는 약간 독특한 특징들을 좀 예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드 믹싱이라든가 교차 언어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차 언어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두 언어를 발달시키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언어의 문법을 이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데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오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화자가 뭐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어순으로 한국어를 이제 나열을 한다면 그것도 교차 언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호 혼합 같은 경우는 발화 안에서 또는 발화에 걸쳐서 이제 두 언어의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어만 이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장이 영어 구사하다 갑자기 한국어 문장을 완전하게 구사하다가 또 영어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도 코드 믹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아동들이 진 올리버 그리고 윌리엄이란 세 아동이 있는데요. 첫 두 아동들은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이고요. 밑에 마지막 윌리엄은 이제 언어 지체가 있는 아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평균 발화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제 영어나 불어의 평균 발화 길이가 3세 1개월 됐을 때 진이 3세 1개월 됐을 때 그 정상 범위의 가장 낮은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정상 범위 안에서 발달하고 있었는데 3세 1개월쯤 되니까 이제 구문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하나의 언어만 발달시키는 아이들의 그 최하 범위에 다다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올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2세 10개월이 됐다고 해서 더 최하 범위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더 나이가 들어서까지 추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두 개의 언어를 다 합쳐서 보았을 때 어휘량이 단일 언어만 발달하는 아이들보다 어휘량이 적지 않고 평균 발화 길이 부분, 즉 금문 발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지표에서도 각각의 언어에 충분한 노출의 양만 있다면 구문 길이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를 돌려서 이 네,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기준으로 좀 나온 연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이중언어 화자인 자녀들을 만나보면 뭐 네, 제가 만난 자녀들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발달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는 거는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첫 단어가 12개월에 나오고 8개월에 50개의 단어 또 이제 24개월에 두 단어 이상 그런 이제 순차적인 어떤 네. 랜드마크들을 쫓아간다라는 네, 얘기이신 제가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네네. 말씀하신 그런 인상은 저도 이제 제가 관찰한 이중언어 아동들, 그 미국에서 관찰했던 이중언어 아동들에게서 사실 저도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좀 언어 발달이 느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이제 그 자극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인 아동의 한국인 가정의 한국인 아동이 한국어 자극을 미국에서는 충분히 받지 못한다던가 또는 가나인 가정의 뭐 아동이 가나어의 그 인풋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 영어 인풋도 충분하지 않겠죠. 그만큼 가정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데 뭐 가나어와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보니 두 언어에서 다 그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량의 문제지 이중언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느리게 발달한다라는 네, 것라는 뜻,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요즘은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뭐 해외에서 화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네, 저희가 두 가지 언어를 다 해서 완벽하게 딱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언어의 어휘량을 합쳐야지 전체적인 어휘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언어의 차이 또는 언어 발달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언어라도 발달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좀 능숙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유창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라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끔은 이제 장애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 발달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중간 언어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두 번째 언어를 순차적으로 배울 경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3세 이후에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그런 순차적인 이중 언어 아동들에게서 주로 중간 언어가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2 언어가 이제 우세 언어가 되는 과정에서 제2 언어의 발달도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제1 언어는 점차 그 능력이 감소되면서 어, 이제 두 가지 언어가 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적 공백기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이중언어 아동이 보이는 그냥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 시기에 언어 평가를 한다면 두 언어 다 유창하지 못하니까 장애가 있다고 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한 40개월 정도 남자아이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어의 음소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거기 있는 6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걔가 이제 3개월 후에 저보다 네. 영어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를 같이 쓰는 네,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네, 이중언어 화자를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중언어 화자가 오면 굉장히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말 다 써주세요. 영어로만 되는 거, 스페인어로만 되는 거, 두 개 다 되는 거 다 적어주세요. 또 부지런히 봐야 하고 또 네,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연필 이랬는데 얘가 연필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네, 걔가 엄마는 걔가 그 저게 컵이라는 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어로 맞아요.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듣고 싶어서 들으시는 건지 정말 스페인어 옹알이는 저런 식으로 하는지 이런 음. 정보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되게 맞습니다. 그게 이중언어 평가의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우리들이 이제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의 그런 발달의 증거들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순서로 발달을 하는지, 어떤 오류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중언어 치료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느낀 거는 이중언어 치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어를 쓰는 혹은 영어를 쓰는 그런 아동들에게 하는 치료법을 똑같이 썼을 때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모님의 보고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국어로는 못했는데 갑자기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로는 대답을 했을 때 부모님의 보고를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까 말한 대로 스페인어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정말로 했는지 아니면 스페인어로 이제 얘기를 했으나 발음은 부정확했는지 네, 아니면 한 음절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들은 건지라는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엄마와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왜냐면 어머니는, 그럼 나 이 아이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좀 넘어가시는 것 있다고 전 좀 느껴서 네. 부모님하고 이 아이의 지금 언어 수행력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네, 인상적으로. 맞습니다. 음,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장애 중재를 할 때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께서 제2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온 어머니께서 아이가 한국어를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어서 부족한 한국어로 자꾸 가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이의 한국어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차피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환경에 노출이 되면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필리핀에서 오신 어머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본인의 모국어인 필리핀어로 아이에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아이가 필리핀어도 배우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편안하지 않은 그 언어를 활용해서 언어 중재를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모델이 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그 발달을 촉진해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어 재활사가 제2 언어로 그 제2 언어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2 언어로 그 언어 중재를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질문 받았던 게 있는데 네,
관련해서 미국에 사시고 이제 한국어를 어머니께서 더 잘하시고 이제 네, 하나 이 아이는 영어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네, 한국어를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냐 영어를 도와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을 때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단어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어떤 언어라도 언어의 체계가 이 아이에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네, 그 능력을 바탕으로 영어든 네, 한국어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영어학과 한국어학과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네, 어떤 것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머니가 지금 하실 수 있는 걸로 빨리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언어라는 이제 거대한 어떤 개념이 이 아이에게 좀 생길 수 있게 체계가 좀 네, 생길 수 있게 빨리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네, 네. 아까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언어가 제대로 잘 발달을 하면 다른 언어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언어에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언어 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들이 빨리 전이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언어의 발달을 촉진시켜준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외국인이 올 때마다 혹은 교포분들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되게 리소스가 적고 뭐 어떤 문헌도 적고 연구도 적고 방법들도 적고 어떤 도구들도 적고 또 이제 언어 재활사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 아까 통역이라든가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청에 무슨 바우처를 신청한다 그걸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부터 문서 하나하나를 제가 다 번역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후배분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이런 분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국어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이제 외국인 분이나 이중언어 화자들에 대한 연구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저랑 계속 토론하시려고 네, 수척해 주신 김현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